자, 이제 교재 262페이지 가보시고요. 위에 보시면 책임재산의 보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채무자을이 있습니다. 채무자을이 뭔가 가지고 있는데 X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재산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민사집행법. 민법 공부할 때 조금만 알면 돼요. 자, 이랬을 때 민사집행법 등에 의했을 때 채권자 갑이 가령 X 재산의 경우는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Y라고 하는 것은 되게 특수한 경우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인 X 재산을 이제 민법에서 책임 재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밑에 있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갑도 을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을도 병한테 권리가 있다. 가령 갑이 을에게 X라고 하는 권리, 을이 병한테 Y 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 갑이 이렇게 을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민법 총칙 공부할 때는 딴 건 필요 없고 이렇게 갑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도 X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요것도 존재하고 Y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을 때 대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었을 경우에는 대위 행사를 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제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268페이지를 가보시면 제2간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돼 있고요. 보통 채취권이라고 불러요. 채취권이라고 부른다. 자, 얘는 조금만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으로 자,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병이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을이 가령 X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병이 Y라고 하는 걸 뭔가 가지고 있다 합시다. 땅이나 건물 같은 것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갑은 당연히 채무자 을의 X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할 수 있죠.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갑이 제3자 병 소유의 Y의 경우도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못하는 게 원칙이겠죠. 결국 민사집행법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을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제3자 소유의 물건 같은 것들은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가령 우리가 병인데 우리가 갑한테 돈을 한 푼도 빌려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이 대뜸 야, 내가 을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너 거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항상 법은 뭐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악용한다. 이 법리를 악용한다. 어떻게 하냐면 자, 갑이 똑같이 채권자고요. 을이 이렇게 채무자고 을이 X라고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고 절친이었던 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을이 가만 보니까 갑이 여기 있는 자기 소유의 X 아파트에 대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경매를 붙일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을이 가만히 있으면 집행 당하겠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 X 아파트를 병한테 넘겨버리면 양도 넘겨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이제부터는 병 소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이 X 아파트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겠는걸. 더 쉽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제3자 병께 돼버리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리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 병한테 짜고 병한테 증여 등을 해가지고 병한테 X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넘겨버리면 요 상태에서는 일단 병 소유가 됐기 때문에 갑이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나 증여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에 기초해가지고 병을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먼저 승소를 한 다음에 다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등기 명의가 을한테 복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채권자 취소권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딴 건 필요 없겠고요. 용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을이 갑으로부터 X 아파트에 대해서 집행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병한테 넘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민법에서 사해 행위라고 부른다. 요까지만 기억해도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별 문제 없고요. 조금만 더 하면 여기 있는 이 병의 이름을 수익자라고 불러요. 수익자. 얘는 명칭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면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을이 수익자 병에게 사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요 구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좀 알고 있었을 때 나중에 그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소멸시효 파트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넘기는 행위를 사회 행위라고 하고 요때 병의 법적 지위나 명칭을 수익자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98페이지 한번 쭉 가보세요. 298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채권의 양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지명이라고 하는 말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채권의 양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령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그 말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이 있죠. 매매 대금 채권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갑의 재산이거든요. 갑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혹은 노트북, 동산과 마찬가지로 이 채권도 갑이 제3자 병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는 건데 말고 갑이 저 매매대금 채권을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게 바로 채권 양도고요. 그럼 이제 법적 지위가 여기 있는 갑이 병한테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갑의 이름을 우리는 채권 양도인이라고 불러요. 채권을 넘기 사람. 병의 이름을 채권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병이 을에게 을아 나한테 이제 매매대금을 주면 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때 병이 이제 을한테 나한테 돈 주면 돼 라고 하는 거를 양수금 청구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만 을이 돼보세요. 돼보시면 내가 분명히 매매 계약한 사람은 갑이거든요. 그럼 나는 원래 갑한테 매매 대금을 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뜸 처음 보는 병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아, 너 원래 갑한테 100만 원 줄 돈 있지 않냐? 근데 갑이 그 채권을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너 이제 갑한테 돈 줄 필요 없고 나한테 돈 주면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그 병의 말을 믿고 돈을 주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안 줄 것 같아요. 왜?
진짜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병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병한테 채권 양도한 적이 없는데 병만만 믿고 병한테 돈을 줬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제 450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어디 가보시냐면 우리 교재 300페이지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민법제 450조 제1항까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다시 방금 했던 그림에서 갑이 채권자였고 을이 채무자였고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에 채권 양도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민법제 450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하거나는 법학에서 or 선택의 문제 둘 중에 하나 그 뜻이에요.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진짜 잘 나오거든요. 다시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인이 병입니까? 갑입니까? 예, 갑이죠. 갑이 채무자 을에게 을아, 내가 병한테 채권 양도했으니까 이제부터 병한테 돈 주면 된다라고 통지 알리거나 그렇죠.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자 을이 승낙한다. 야, 감 네가 병한테 채권 양도했지. 병님아, 내가 그거 승낙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을 때, 즉 통지나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 병이 누구에게 을을 상대해가지고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양수금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항을 반대 해석을 해보면 병이 을한테 양수금 청구를 구하려면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갑이 을한테 을아, 내가 병한테 채권 넘겼다라고 하는 통지가 있거나 또는 을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승낙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병이 을한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갑이 을한테 통지한 적도 없고 을이 별도의 승낙도 한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 병이 을한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아까 했던 똑같은 사례, 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매수인이다. 요때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는 말은 곧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다라고 제가 인문특강 첫날 설명했던 내용이죠. 같은 말이다. 이랬을 때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넘긴 게 바로 채권 양도예요. 그럼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에 대해서 지급할 채무를 지는데 요 채무를 병한테 이렇게 넘긴 거예요. 병에게 넘겼다. 채무를 인수시켰다. 이게 바로 채무인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채무인수 요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유효하게 을에서 병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누가 병이 갑한테 돈 줄 의무를 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는 돈 주세요라고 청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 채무가 더 이상 이제 을의 채무가 아니라 병의 채무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갑의 승낙 등의 요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갑은 더 이상 을에게는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누구에게? 병에게 돈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 양도하고 채무인수를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갑이 자기의 채권을 병한테 넘긴 것을 말하고 채권 넘겼던 갑의 법적 지위를 채권 양도인, 병의 법적 지위를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반대로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을의 채무를 병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더 이상 종래 채무자 을에게는 돈 갚아줘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인 병을 상대해가지고 돈 갚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 파트 가볼 건데요. 교재 315페이지를 보시고요. 나오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 합치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인적 합치가 필요하고 내용적 합치가 필요하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돼가지고 일단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했다. 즉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우리 교재 320페이지를 보시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이항권이라고 불러요. 동이항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령 갑이 X 노트북을 팔았던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매수인에 해당합니다. 매매 대금은 100만 원이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고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1단계 성립했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갑 같은 경우가 요 X 노트북에 대해서 을한테 아직까지 인도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약속했던 노트북을 을한테 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갑이 을한테 대뜸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100만 원 주세요라고 100만 원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에 을이 먼저 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그렇죠. 을이 갑한테 100만 원 선입금했는데 갑이 그 돈 들고 토껴버리고 노트북을 을한테 주지 않아버리면 을이 소위 독박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권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주면 내가 줄게,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 갑이 아직까지 X 노트북에 대해서 을한테 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뜸 갑이 을한테 선입금을 요구한다. 100만 원 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을 같은 경우는 동이항권에 근거하여 100만 원 지급을 거절 못 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법 제536조 제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무계약 보이시죠? 매매계약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갑도 을한테 줄 게 있고 을도 갑한테 뭔가 줄 게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 한번 끊으시고, 1방은 즉 을 같은 경우는 상대방 갑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즉 X 노트북에 대해서 넘겨줄 때까지는 자기 채무 이행, 즉 매매 대금의 지급이죠. 100만 원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채무 이행을 동이항권에 근거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을 같은 경우가 동이항권에 근거해가지고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못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죠. 결국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을이 갑한테 못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에 대해서 을이 별도의 위반 등을 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을 같은 경우가 동이항권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먼저 니한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나 못 준다라고 했을 때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자꾸 정당한 이유도 없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가령 을 같은 경우가 원래 9월 15일 날 돈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을 같은 경우가 정당하게 요 동의안 건에 근거해가지고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을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다까지 함께 기억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책에서 유식하게 이행지체 면제효라고 하는데 일단 그까지는 필요 없겠고요. 을이 동의한 건에 근거해가지고 인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을 같은 경우는 체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무특강 마지막 주제입니다. 330페이지를 가보시고요. 자, 보시면 제1간에 계약의 해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해제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의 뜻은 계약을 다시 풀다는 거예요. 계약을 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경우이냐? 똑같이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다. 근데 갑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노트북을 자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합시다. 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갑의 노트북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노트북 가지고 인강도 듣고 해야 되는데 갑이 계속 노트북을 차일피일 거짓말하면서 안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을이 갑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다시 없앨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을이 갑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의 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배상 청구권이 있었고 요게 이제 채총에서 공부했던 부분이고 말고 을이 갑한테 해제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소급해가지고 민법의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소급시켜가지고 매매 계약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해제권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그래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요건 다 구비했다 전제하고 해제권 행사해버리면요.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 관계가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을이 갑한테 처음부터 매매 대금을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죠.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을 때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건데 갑의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버리면요. 처음부터 그냥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한 푼도 원래 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사례를 보시면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을은 갑한테 할 말이 야, 내가 너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해서 우리 사이의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됐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이미 지급했던 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원상 회복 청구권이라고 해요. 원상 회복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을 같은 경우가 갑의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관계가 소급해가지고 소멸돼버리고 을이 갑한테 이미 준 돈이 있었을 때는 이른바 급부청산, 이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임무특강 때 해야 될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법 과목의 가장 좋은 공부 방법론은 다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종종 이야기하겠지만요. 그 어떤 천재가 와도 민법이라고 하는 법 과목을 한 번에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유의에 기초해가지고 나는 민법 강의를 한 번 들을 때 100% 다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이룰 수 없는 목표거든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버리는 순간부터는 소위 스트레스만 쌓이죠. 수험생이 이게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시고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특히나 된장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3회독 정도는 했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인문특강을 들 때부터도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문특강 최소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수강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첫날부터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기초해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구했을 때 권리 남용인가 아닌가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월하게 귀에 들어올 거예요. 반면에 인문특강이니까 별 내용 없으니까 대충 한번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충 한번 듣고 바로 이제 기본 강의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법 총칙 첫날 수업부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인문특강을 듣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가지고 대충 듣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개강하기 전까지 인문특강 최소한 2번 이상 들으시고 기본 강의로 다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1년 동안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요. 절대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때문에 시험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